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자, 장 초반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면서 상승 출발한 우리 코스피 지수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71포인트까지 상승 추세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소폭 하락했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56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2070선을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좀 예상 밖의 약세를 보인 이후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인데요. 특히 어제 대량 매도를 했던 외국인 선물이 오늘은 더 많은 규모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도 1,400억 이상 매수 유입되면서 시장 자체 흐름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불확실성 완화에 수출주들이 좀 만능세를 보이고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는 듯했던 정책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금융주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 유통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자체 흐름은 좀 더 단단해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는 2100선 돌파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마감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좀 장중이라든지 아니면 며칠 사이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기 상승 추세 속에, 등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를 계기로 추가 상승, 2차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00선 돌파 시도를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 가격 부담이라든지 과열 부담을 해소한 이후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업종과 건설, 유통업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 후반 중국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발 모멘텀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철강과 기계업종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은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더라도 이런 등락 과정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응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짚어주신 업종 잘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16원 30전으로 계속 연이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동향 살펴봐 주실까요? 네, 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를 중심으로 상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하락한 1,016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가를 저점으로 1,019원 2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반등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1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약보합세로 출발했던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회복된 점을 반영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것과 미국의 주택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을 반영해서 유럽과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대비 엔화의 약세와 무염통화들의 강보합세가 나타나면서 원화에게도 강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해외 위험통화들이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달러 원이 상승 압력을 받았고요.
이후에는 호주 중앙은행의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이 다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등 대내적으로도 원화 강세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제 환율이 1015원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던 만큼 현재로서는 상승과 하락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정학적 우려가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뉴욕 증시의 상승 등 글로벌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것은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기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약화되었던 다우지수와 원화와의 상관계수가 상승하고 있는 점은 달러 원의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순 당시에 당시 달러 원의 연 저점으로 기록되었던 1015원대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 역시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분간은 1010원대 후반대에서의 흥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1015원대가 하향 돌파된다면 그 다음 지지선은 지금까지 연중 저점으로 기록되고 있는 1008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수준이 내일 서울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요. 예상치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 추세가 주춤해진 점을 반영해서 미국의 저금리 기조의 지속 여부가 보다 분명해지겠고요.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매일 2시 10분에는요, 여러분께 특징주를 가지고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자, 항상 제가 장에 대한 이야기 짤막하게 해드리는데요. 시장 어떻습니까? 분위기가요. 어이구, 2070포인트입니다. 엄청난 강세가 다시 나오죠? 제가 2차 랠리는 1차 랠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랬고요. 이번 주부터 스타트 된다 그랬죠. 스타트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주 후반에는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조정이 나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미 트렌드는요, 우상향 트렌드입니다. 자꾸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 박스권 안에서는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박스권이 이미 돌파되었어요. 유동성 버블 장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의 랠리와 2차의 랠리 종목이 주도주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꾸어가는, 즉 뭐죠, 계절이 바뀔 때,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 장마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도 또 이런 또 가을 장마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장세는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간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의 주도주가 2차의 주도주, 이 변화되는 속에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간말들이 또 한 번 더 달려주면서 시장을 좀 달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손바뀜이 일어나는 동안에 주도주군들은 쉴 수밖에 없고, 그 손바뀜이 일어나는 가운데 장은 분명히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롯데제가 6%씩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2차 주도주의 랠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은요, 유럽계 자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그러면 거듭 강조해 드리지만 자동차라든지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에너지, 건설, 증권, 은행, 이쪽 라인에서 다시 한번 랠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요, 지난 한 달 동안에요, 단 하루에 1%도 움직이지 않고 한 달 동안 움직였던 종목이 있어요. 매일같이 약보합 아니면 강보합으로 끝났던 종목이 있는데, 오늘 무려 3% 이상 급락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S-오일입니다. S-오일이요, 오늘 급락이 들어왔어요. 지금 3.23%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59,000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ELS 낙인 가격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또한 이 대차 잔고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증가된다는 것은 결국 공매도의 부분이 있겠죠. 이러한 것은 우려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면서, 와, 이거 무서워라. 이거 낙인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그동안 이 낙인을, ELS를 발행했던 증권사 같은 경우 쭉 사다가 낙인이 발생해버리면 산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인에 대한 그럼 증권사가 파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어때요? 낙인이 나오기 전에는 확정 수익률, 연 18%면 18% 수익을 받게 돼 있는데, 그죠? 2년이면 뭐 36% 받게 돼 있는데, 이거 낙인을 찍어버리면 바로 마이너스 50% 출발해버리거든요.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팔아야 되겠다. 환매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환매가 많아지면 역시, 증권사는 팔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외국인들이나 이런 공매도 부분이 많이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요, 세부적으로 들다 보면 꽤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좀 체크를 해보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예요. 증권사, 외국인, 투신 모두 다 매수세를 보였어요. 그럼 작년 12월 달에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만 원이에요. 7만 원부터 지금까지 5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외국인하고 증권사와 투신은 계속 산다 이거죠. 신기하네요. 그러면 판 거는 누구만 팔았죠? 딱 하나, 연기금과 개인만이 팔았다는 거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그 구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 공매도량이요, 무려 45%까지 올라가는 날이 절비하게 나타났다. 즉, 하루 거래량의 반이요, 공매도에 의한 거래량이 나타나는 흐름이 지금 연일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재밌죠. 자, 그렇지만 7월 이후에는요, 이제 재밌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이요, 한쪽에는 사고 한쪽에는 파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쪽이 쭉 팔고 나서 한쪽이 갑자기 사들어와요. 그리고 한쪽이 또 파니까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역별 자금의 특징이 있더라. 미국계는 팔아 나갈 때, 즉 주가가 떨어졌고요. 유럽계가 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미국계가 파니까 주가가 떨어졌고, 다시 유럽계가 사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5일 연속 유럽계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수급에서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핵심 포인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낙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S51이 낙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를 쭉 찾아봤어요. 대부분요, 45,000원에서 49,000원 사이에 낙인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낙인이 45,000원, 49,000원이라면 이거를 찍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낙인 가격을 찍을 듯 말 듯 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이 낙인 가격 근처에 오면 개인들의 공포감은요,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인 가격이 근처에 왔다는 것은 이미 주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또 낙인 걸리면 또 증권사나 기관들이 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개인의 공포감이 극도로 올라가죠. 그래서 개인들은요, 이러한 흐름들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뭘까요? 삼성증권을 보세요. 삼성증권을 보면 그 바닥이 바로 낙인 가격에서 출발했다. 이 사실을 잊으셔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은, 주가는요, 반드시 기업의 펀더멘탈에 기인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수급이라든지 또 이런 구조적인 상품 구조라든지 투기적인 매매가 순간적인 가격은 아무리 흔들 수가 있지만, 결국요, 주가는요, 자기 펀더멘탈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주가라는 거죠.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전망 좀 볼게요. 일단요, 이번 한진에서의 블록딜이 전부 다 아람코가 인수하기로 했어요. 지금 뭐냐면, 법률적 규정 때문에, 아람코가 이제, 비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법률적 구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요거는 상관없거든요. 결국 아람코가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시아 시장에 대한 S-OIL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투자 나타나기 지금 바로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무디스죠. 신용 등급 상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죠. 신용 등급 상향까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2분기 실적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거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재밌는 것은요. 2분기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당기순이익은 엄청나게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럼 3분기를 또 들여다보면은요. 또 재밌는 내용이 있겠죠. 물론 영업이익 마이너스는 안 좋지만 여기는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던 거, 대보수기간이었던 거, 이런 것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반기에는요, 일단 파라자일렌 마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일정 부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일단 윤활기유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도래죠. 3분기에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한 1,100억 정도, 지난달에는 3분기에 영업이익 한 1,100억 정도 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냐면 850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는 살짝, 이후에 3분기는 더욱더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을 우리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밸류밴드 보시겠습니다. 밸류밴드 보시면 왼쪽에 동그라미에서 오른쪽 동그라미로 쭉 내려오는 A라고 표시해 놓은 파란색 선 보이시죠? 저게 바로 뭐냐면 외국인 증권사 투신, 이 3개의 매매 집단이 대거 매수해온 기간입니다. 기간과 가격이에요. 평균 단가로 본다면 어느 정도는 6만원 조금 상회하는 가격이 될 것 같네요. 실적 가치하고 시장 가치상에 봤을 때 현 시점에 SOL의 적정 주가는요, 71,000원 정도, 즉 B 포인트, B로 표시된 가격이 적정 주가로 판단이 됩니다. 순간적으로요, 지금 이러한 투매성 매도로 인해서 가격이 충격이 나타난다면 이 가격 충격을 더불어서 매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면서 밸류 측면의 V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매 전략 세워드리자면요, 현재 가격이 51,000원입니다. 51,000원. 51,000원 이하권, 5만원권이 근처에서라면요, 겁내지 마십시오. 과감히 매수해도 됩니다. 어떤 ELS 충격이 있니, 없니, 대체장구가 많니, 적니,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적정한 가치가 7만원대인데, 5만원대 가격이라면, 기관보다 싸죠? 증권사보다 싸게 샀죠? 투신보다 싸게 샀죠? 외국인보다 싸게 샀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펀더멘탈 보고 하는 투자, 가치 투자, 필승입니다.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SO에 지금부터 모아가보자. 2차 유럽계의 랠리 가능성, 역시 가장 높은 업종에 에너지 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에 이를 본떠서 만든 비슷한 효능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치열합니다. 이는 수조원 규모의 해외 시장이 타겟이고 글로벌 제약사들도 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바이오로 이제 한 4일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시밀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체 바이오시밀러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하고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 이제 개발 현황 그리고 시장 성장성 요 정도의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내용은 좀 상당히 방대한 건데 좀 압축해서 알아야 될 포인트들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뜻이 뭐냐면 병을 유발하는 원인은 단백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무력화시키는 항체 의약품의 복제약이다. 이제 그러니까 제네릭과 바이오의 가장 큰 차이는 동식물을 배양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 제네릭이라는 것은 화학적인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항체 바이오 시밀러 쪽은 결국은 이제 그 동식물의 배양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병을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만들어낸다고요. 일단 특정 단백질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는다 이럴 때 보통 이제 그 화학적인 어떤 결과를 통해서 약을 만들어내게 되면 사람 몸에 무리가 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항체 바이오 시밀러는 정확하게 특정 단백질에만 직접적으로 침투를 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효과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의약품에 대해서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항체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제조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생산 공정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일단은 그 준비된 그림을 먼저 좀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항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조합된 DNA를 개발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얻어내는 그 DNA를 가지고 이제 G세포에 세포로 이제 채취를 해서 그 DNA에다가 이제 G에서 채취한 세포를 주입을 해서 이걸 갖다 이제 그러니까 세포 배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 증식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항체 단백질만 정제해서 의약품을 제조한다.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이고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뭔가 이제 G에서 얻어낸 세포하고 DNA를 주입해갖고 뭔가 세포 배양을 통해서 연구 결과들을 얻어낸다라는 과정들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좀 종합해서 좀 보면요. 항체 의약품 관련한 뉴스를 중요한 얘기들을 좀 먼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허 만기가 임박한 그 블록버스터 신약급이 지금 한 15개 정도 됩니다. 15개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여기서는 관절염 치료제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셀트리온이 얘기하는 뭐 nem시마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에서 하는 똑같은 이제 관절염 치료제인 엠브라 같은 게 이제 또 하나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유방암 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허셉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특허 만기가 임박되면서 결국, 오리지널 신약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싸면서 광범위하게 좀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요. 결국 이제 2012년도 기준으로 전체적인 시장은 한 9천억 정도의 시장에서 2020년도까지는 39조 원대로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을 좀 보이는 쪽에 이제 이쪽에 이제 항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세계 3위, 그러니까 17만 리터 생산 능력,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양 탱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정확하게 이제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생산 라인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양 탱크가 몇 리터짜리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배양 탱크가 좀 큰 거죠. 5,000리터, 10,000리터 이런 것들이고, 주로 이제 삼성에서 하는 건 뭐 2,000리터짜리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배양 탱크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17만 리터 정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3위권 정도에는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워낙 1위하고 2위, 3위의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규모가 좀 많이 큰데, 향후 이제 우리나라는 이쪽에 좀 주력을 해서 2년 내에 33만 리터까지 해서 세계 1위 쪽으로 좀 가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슈퍼 블록버스터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nem시마도 이제 관절염 치료제지만, 휴미라도 역시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근데, 휴미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한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nem시마가 한 30%대 정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케미칼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엠브라 같은 게 이제 한 20%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3대 관절염 치료제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휴미라의 지금 특허 만료가 지금 2016년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 6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쪽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전 세계 매출 규모는 11조 정도, 그리고 국내 시장만 해도 이제 45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업체들이 지금 이쪽에
바이오시밀러에 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암제니, 임상 3상, 그리고 산도스가 그 3상, 베링거햄. 산도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은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링거햄,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그 이쪽에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주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3상, 화이자가 1상, 그리고 후지필름 쪽에서 1상, LG생명과학에서 1상, 중국의 온코바이오 올로지, 그러니까 이쪽이 1상, 그리고 인도 카딜라 헬스케어 이쪽이 1상. 그래서 이제 내노라는 업체들이 이쪽으로 이제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누가 선점하느냐가, 누가 1위를 차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동아제약 계열사 같은 경우는 전임상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스웹지스 같은 경우는 세포주 개발 단계 정도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냐를 볼 때, 그 준비된 도표가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위쪽의 도표를 좀 보시면요. 2014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가로천원 부분에서 이제 아래쪽 밑에 쪽을 보면은 2014년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제 2014년도에는, 한 38% 정도의 어떤 성장률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2015년도에는 거의 이제 200% 정도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5년도부터, 향후 연평균 60%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미국 쪽, 사실은 이제 그 바이오 의학 쪽에서의 최대의 시장은 북미 쪽인데, 미국 쪽에서 아직까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확한 시장의 어떤 그 방향들을 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유럽 중심의 시장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릴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 세계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한 56% 정도를 유럽 쪽에서 차지했다면 2015년도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미국적인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전체적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이제 향후 내년부터는 한 55% 정도의 시장 점유가 가능할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었던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29% 정도, 30% 정도.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한 1,000억 불 정도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는 한 2,000억 불 이상의 어떤 시장이 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든지 라틴 쪽 이런 쪽은 전체적인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 진행 사항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제 국내 업체의 어떤 진행 사항들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nem시마니, 허주마니, 엠브롤 이런 쪽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네미케이트라는 부분과 네미시마라는 부분, 그리고 허셉틴이라는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 네미시마의 유럽 판매 승인, 결국 이제 이것이 미국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 쪽에서 이제 승인이 난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 쪽에서 승인 나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한 1년 이상 걸리는데, 이것이 만약에 미국 쪽에서 확실하게 승인이 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셀트리온에 대한 가치가 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허가가 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바이오시밀러의 대표 회사를 갖다 셀트리온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시밀러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이스웹지스입니다. 이스웹지스는 클롭티넷, 에브서틴, 약간은 그 희귀병 쪽에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크진 않지만 이쪽에 대한 부분의 어떤 그 안정적인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질적인 숫자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제 그 상당한 어떤 매출 기여가 될 것 같은데, 시장을 여는 부분에서 이제 마케팅 능력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똑같은 현상인데 마케팅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여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들이 뭐냐면 이제 그 줄기세포도 그렇고 바이오시밀러도 그렇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의료진들이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그 확실한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좀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단계별로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이라는 회사는 슈퍼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1g을 일주일 동안 투입한다고 한다면, 제넥신이 사용하는 슈퍼바이오시밀러는
1g을 갖고 한 달에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분량을 뭐 0.5g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한 단계 바이오 시밀러에서 한 단계 업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시밀러 부분의 새로운 시장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이넥스는 이제 그 GMP라고 하는데, 이제 GMP라는 게 보통 이제 제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서 제조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 바이넥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이제 제조 공정을 갖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이제 KBCC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은 이제 위탁 경영해서 이쪽에 어떤 그 특화를 좀 시키고 있고요.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그 보톡스 관련 쪽이죠. 그래서 이제 98% 정도 근접한 나보텍이라는 것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엠브롤 같은 게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엠브롤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케미칼이 오래전에 이제 그 완성을 해가지고 시판 승인 요청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승인 요청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를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승인 요청이 들어갔는데, 뭐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머크사하고 원래 이제 7,800억 정도 계약이 좀 진행됐었는데, 요것이 이제 그 승인이 늦어지는 관련돼서 이거 계약까지도 해지가 됐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엠브롤 쪽도 이제 그 상당한 어떤 시장의 어떤 중심축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LG생명과학, 바이오알피스, 대웅제약, 셀트리온, 동아소시오 홀딩스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땐 인재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이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가세하면서 시장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그 블록버스터 신약급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개발들이 있어서, 아마도 대부분 제약사를 기반으로 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은 대부분 다 바이오 시밀러에 진입을 할 거고요. 뭐 대기업 삼성, LG, 뭐 하나 같은 것들이 그 충분히 이제 시장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자금 투입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항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올해 말을 기점으로 내년 초부터 아주 활발하게 확대되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2070포인트, 코스닥은요 562포인트 후반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천천히 매수하자,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용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대용주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끌어내렸어요. 근데 대외 약주로 인해서 지수도 어떻게 가야 되는데 끌어내려왔어요. 자, 근데 대외 약재가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 이라크도 좋아지는 분위기, 대외 약재가 차별화됩니다. 그럼 못 올라갔던 걸 어떻게 다시 치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오늘 치고 올라갑니다. 내일 시장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 높습니다. 대용주 보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역시나 대용주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고 변하지 않습니다. 한동안은요 대용주 보셔야 돼요. 코스닥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자, 제가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아래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보내주셔야지만 가능하고요. 벌써 이미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적어주고 계신데요. 문자 폭주 중입니다. 지금 보내셔야지만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인데요. 좀 상담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빠르게 볼게요. 현대유압, LG디스플레이, 신한지주, 현대아이스코, 한국전력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현대유압입니다. 현대유압가 오늘 7% 현재 급등 중입니다. 언제 이렇게 갔어, 이거? 언제 이렇게 갔어? 정말 쥐도 저도 모르게 주가가 튀어 올라가네요. 자, 볼게요. 최근의 수급 보자면 기관들이 정말 퍼펙트한 매수 보여줍니다. 외인들도 계속 꾸준했어요.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팔고 나갔죠. 자, 오늘 시장 흐름 보자면요. 외인 기관 같이 사주네요. 안 갈 이유가 없죠. 기관이 잡아주고 있는 와중에 외인까지 안 팔고 거들었어요. 주가 급등하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매수한다는 거 위험하죠. 네,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급하게 매수 절대 하지 마라. 자제 의견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LG디스플레이입니다. 자, 2층 또 올라가요. 매수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먼저 결론 내립니다. 자, 오늘장 수급 외인이 99,000주, 거의 10만 주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13만 주 정도 매수해줍니다. 양매수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최근에 수급 살펴보자면요. 외인은 꾸준했는데 기관이 버리는 듯 했어요. 잠깐 아주 적은 물량 팔았지만 오늘 다시 많은 물량 들어와주면서 주가 튀어 올려주네요. 더 갈까요? 자, 오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LG디스플레이 내일 시장도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 높다. 8월 내내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 높다. 또 한 번 랠리를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 왜? 애플이 스마트폰 새로 출시하면은 사이즈는 어쨌든 커질 거니까 그에 따른 수혜주 거론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한지주 볼게요. 은행주들이 오늘 흐름이 괜찮아요. 신한지주가요, 수급이 제일 안정적이었고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외인이요, 76,000주, 기관들이 64,000주. 굉장히 많은 수급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팔았던 기관마저 다시 어떻게 매수 전환 분위기 나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중하세요. 이 박스권 분위기 돌파하면서 N자형 파동 그려주면서 한번 랠리 보여줄 가능성 높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아이스코어 철강주 가져왔어요. 10% 급등 중입니다. 얘는 뭐 그냥 계속 올려요. 네. 보세요. 올해부터 하더라도 1월부터 하더라도요. 4만원 밖에 안 하던 주가였는데 그냥 뭐 계속 올립니다. 쫙 올립니다. 자, 최근에 수급 볼까요? 수급도 그냥 좀 그냥 그랬어요. 파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기관이 잡아주고 있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팔았다고요. 근데 오늘 시장은요. 기관 다시 매수 들어옵니다. 외인까지 같이 매수 들어와주면서 양매수 들어오니까 튀어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체가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그러니까 기관이 종목을 막 사주고 있는데 외인은 팔고 있어. 근데 종목이 천천히 가거나 안 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급이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박스권을 크게 돌파하거나 굉장히 튀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겠죠. 하지만 조정 거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 포인트 기억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실적 기대가 워낙에 좋으니까.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갈 수 있는 포인트. 자, 오늘 시장의 수급은요. 외인 10만 주, 기간 38,000주 물량을 양매수를 아주 강하게 해주고 있어요. 최근 수급 볼까요? 최근 수급에서 방금 말씀드렸죠? 외인 꾸준한데 기간이 팔았어요. 근데 외인 오늘 많이 들어왔죠. 자, 보세요. 외인이 꾸준한데 기간 팔고 있었어요. 차트 흐름이 어떻게 횡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오늘 갑자기 양매수 들어오니까 한번 튄다는 거. 내일장도 한번 더 튈 수 있어요. 잘 보시고요. 한국전력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팔지 말자.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해 드릴게요. 네, 역시나 많이 와 있네요. 볼게요. 빨리 보내주셔야지면 됩니다. 안 그러면 못하세요. 자, 우전에 난다 보겠습니다. 8501님 3,305원에 10%. 3,305원에 3,305원. 잠깐 제가 뭘 잘못 봤나요? 아, 맞네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자, 요 거의 뭐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요 포인트 자체가 또 보자면 이전에 오르기 전에 2012년도의 가격이에요. 네.
그 바닥 포인트까지 내려왔다 튀어 올라갑니다. 좀 더 뒤로 가볼까요? 좀 더 뒤로. 거의 뭐 바닥이 인식되는 구간이네요. 설마 여기 포인트까지? 여기는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건대 상승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어봤어요. 잘 보세요. 주가가 내려갈 때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에 라인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동그라미 치시고 선을 어떻게 긋는다 말씀드립니다. 그었어요. 상단 부분 맞추셔서 최소 2개, 3개 이상.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아래부터 한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하나 선을 그으시고요. 복사한 선 하나 어떻게 내리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해답 나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 바닥 포인트예요. 현재 구간대는 어찌 보면 계속 바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바닥 포인트의 부분은 맞습니다. 한번 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매수하신 구간대가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네,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홀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만약에 상승 시동을 한다면 뭐 급하게 이렇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떨어졌던 그림처럼 천천히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가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제가 얼마까지 한번 보냐면 4,000원까지 한번 볼게요. 뭐 크게 위로 볼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게 깨져버려서 만약에 많이 내려온다. 얼마요? 또 천천히 내려오면 답도 안 나오긴 하는데 급하게 빠지면서 2,900원 라인 깰 때는 빠르게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고려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8466님 번호가 되게 낯이 익네요. 자, 42만 5,500원에 10%. 근데 오늘은 다들 이렇게 이쁘신 분들이 있어요. 10%씩 매수해 주시고. 네. 42만 5천원 보겠습니다. 자, 42만 5천원 포인트면은 여기 포인트예요. 네, 너무 아름답게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 하지만 종목이 잘 가서 그나마 다행이다 말씀드려요. 흐름을 보자면 보세요. 자, 보세요. 작년 7월부터 바닥 포인트부터 상승을 줬던 포인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닥 포인트였고요. 여기 바닥 포인트였고요. 그쵸? 또 여기 바닥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자면 이렇게 그림이 한번 그려졌다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올려봤을 때 이 그림이 한번 나왔고요. 맞죠? 그리고 또 항상 빠르게 바뀐다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2개 라인이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가요? 다음 포인트 이 정도 라인 잡힌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거 좀 치워볼까요? 헷갈리시니까. 여기 포인트에서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포인트 맞고서 떨어졌다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었지만 다시 그림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또다시 5월부터 해서 바닥 포인트가 이렇게 좀 잡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가죠? 그쵸? 굉장히 짧은 바닥 포인트예요. 거의 끝이 왔다는 소리예요. 상승도 제한적일 수 있는 끝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요 그림 나온다면 다음 포인트 요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갭의 상단 포인트는 과연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46만원까지 좀 보이네요. 네. 얼마? 46만원 포인트를 상단 포인트로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6만원 포인트는 또 재밌는 것은 무슨 포인트? 전에 2012년 고점 포인트. 아, 거의 다 왔네요. 고점에 파시란 소리예요. 정점을 찍을 겁니다. 조만간에. 조심하시자. 현재로서는 보유하는데 만약에 흔들리는 모습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얼마 깨지면 여기 포인트 라인인데요. 42만 5천원 깨지면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자, 삼성전기가 왔어요. 7002님 67,500원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67,500원 보겠습니다. 67,500원 라인 잡고 시작해볼까요? 아, 위에 거. 여기 포인트죠. 자,
이 친구가 좀 바닥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는 듯 하는 흐름이었는데 또다시 깨지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또 이렇게 또 내려오는 모습이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해요. 하지만 보세요. 모멘텀이라는 게 드디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도요. 무슨 모멘텀이죠? 갤럭시 노트 4 알파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3분기와 4분기는요. 애플과 갤럭시의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두 회사의 부흥기입니다. 같이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같이 올라갈 겁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요.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어떻게 거의 바닥 포인트 쌍바닥 찍고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상승을 줄 때요. 전 고점 포인트 정도, 거의 박스권 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을 줘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만 7,000원, 8,000원 되면 정말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할 타이밍이 오니까 그때 어떻게 비중을 전량 줄이시든가 아니면 10%만 놔두시고 20%를 팔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0%씩 매수 안 하시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손이 안 나간다고요. 매도를 눌러야 되는데 1,000만원치, 3,000만원치, 1,000만원 사고 3,000만원 사서 마이너스 10% 나면은 마이너스 300만원이야. 한 달 월급이에요. 안 나간다고, 매도가 안 나간다고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10%씩 매수하는 것 좀 버릇 좀 들이세요. 10%씩. 제발 부탁드립니다. 10% 매수해서 전체 계좌 마이너스 10% 한 종목 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아셨죠? 10% 매수 원칙만 좀 부탁드리고요. 올라갔을 때 그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두산인프라코어 8516님 16,200원에 15% 매도할까요? 보겠습니다. 16,200원이죠? 맞죠?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이때 사셨나? 아니겠죠? 요때시겠죠? 거의? 아무래도. 설마 이때 2013년, 언제요, 이게? 10월달쯤에 사셨다면, 진짜 운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설마 그러셨을까? 아니면 뭐 이때 이전이시겠죠? 오래되셨다면 욕심이 좀 많으셨지 않았나. 자, 잘 보세요, 근데. 큰 흐름을 열어놨어요. 2010년부터 차트입니다. 계속 낮아지던 이런 2011년 고점부터 해서 낮아지던 그런 바닥 포인트들이 지금 다시 서서히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왜 그렇죠? 자, 내려가던 이유. 밥캣을 인수하고 나서부터 재미 못 보다가 언제? 2013년 말부터 밥캣이 재미가 있네요. 그러면서 천천히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상승 분위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매수하신 구간대까지 갈 수 있어요. 대신 천천히 갈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간다. 이때처럼. 네. 아니고요.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분명한 것은 매수까지 가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수익을 여러 번 내드렸어요.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수익을 여러 번 내드렸는데 최근에는 매수를 제가 사인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약간 수급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 버렸다는 느낌. 근데 다시 곧 들어올 겁니다. 요즘 시장은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종목 쫙 끌어올리고 털고 나가는 느낌. 다 개인 투자자들 넘기고 지수는 2070포인트인데 돈은 못 벌고 있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불안한 시장이긴 한데 인프라코 괜찮습니다. 기다려보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문자 되게 많이 왔는데 7794님, 4539님, 3563님 등등 문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 빨리 보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낼게요. 오늘 종목이 있는데 먼저 종목 보기 전에 가지고 있는 종목 잠깐 볼게요. 한 종목 있어요. 네, 코라홀딩스입니다.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나고 있죠? 네, 나고 있어요. 신경 안 씁니다. 가지고 있겠습니다. 바닥 포인트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잘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하나 더 채우는 거예요. 포트뷰 중에서. LG화학입니다. 자, 10% 매수 원칙을 항상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기를 제발 바라고 또 바란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LG화학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반기부터 해서 어떤 이슈를 보셔야 되냐? 애플 쪽의 배터리, 중국향, 매출 확대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의 하단에서의 수급 포인트 긍정적이지 않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 같이 보실게요. 자, 보시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큰 흐름에 있을 때, 종목의 큰 흐름에 있을 때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반복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요거 보면은 최근의 흐름은요. 이 바닥 포인트에서의 그림을 만들어 보자면 요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 포인트 잡아보자면 요거를 한번 제가 노려볼까 해요. 이 포인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밀려 내려갔다가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온다면 다시 1차적으로는 요 하단 라인까지 가는 거 그 다음 뚫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상단 라인까지는 가는 거다. 여기까지 가는 거다라고 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기관들은 팔았지만 외인들의 매수가 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늘 시장을 제가 주목했던 게 보자면 외인들이 좀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줍니다. 뭐 기관들의 매도가 나간다고요? 국가 이노무 자식들 단타 저 신경 안 씁니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 전환. 내일장 또 상승 나오면 이거 진짜 어디까지 가냐? 바로 목표가가 얼마냐면요. 31만원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요. 31만원 와봤자 전 고점 포인트 부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기밖에 안 됩니다. 천천히 갈 겁니다. 시간 여유 가지시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현재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매수가 잡아드리는 오늘 종가에서 나눠서 하시거나 하시면 돼요. 손절가는 제가 26만원으로 짧게 잡아놨습니다. 여기 깨지면 절대 안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잡아드렸으니까요. 요 포인트에서는 빠르게 마이너스 5%인데요. 손절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제가 LG화학 말씀을 드려봤고요. 포트에 두 종목 채워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송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70선을 회복하면서 70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562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